서울의 심장부 강남에 자리 잡은 강남 임페리얼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다. 금빛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높이 솟은 천장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로비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들어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느끼게 했다. 투숙객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반짝이며 서로의 성공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하늘은 분노한 듯 서울을 뒤덮었다. 호텔의 무거운 오크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외투는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마대 자루를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55세.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불타는 의지로 빛났다. 그의 걸음걸이는 초라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게 당당했다. 김민수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건물은 내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 최지은 32세. 은 클립보드를 방패처럼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투숙객이 아니시면 로비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면서도 경멸로 가득했다. 그녀는 김민수의 초라한 외모를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김민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로비를 천천히 훑으며 마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는 듯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호텔, 이 땅, 모두 내 것이었어. 내가 이곳을 세웠어. 첫 번째 충돌 최지은의 웃음이 신호였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 변호사, 부동산 거물, 재벌 2세들, 이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 남성이 속삭였다. 노숙자 쉼터로 착각했나 보군. 또 다른 여성이 킥킥거렸다. 저런 옷차림으로 여길 어떻게 들어왔대? 경비원 어디 있는 거야?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왔다. 나이든 경비원 박철수는 지루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죠.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곤란합니다. 젊은 경비원 이준혁은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김민수의 팔을 잡으며 비웃었다. 5성급 호텔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시죠? 길 건너편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김민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자루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너덜거렸지만 글씨는 희미하게 읽혔다. 기록을 확인해봐.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내 이름은 김민수. 이 땅, 이 호텔은 강씨 가문이 벽돌 하나 쌓기 전에 내 것이었어. 최지은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이준혁은 종이를 쳐내고 김민수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김민수는 젖은 보도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자루를 끌어안고 빛나는 강남 임페리얼 간판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유리문을 향해 말했다. 웃었지. 하지만 곧 웃지 못할 거야. 의심의 씨앗 호텔 안에서는 비소리가 잊히고 조롱의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다리 밑에서 기어 나온 거 아냐? 누군가 킥킥거렸다. 한 투숙객은 스마트폰을 꺼내 김민수의 모습을 몰래 찍으며 친구에게 전송했다. 오늘 호텔에서 본 최고의 코미디야. 하지만 모두가 김민수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박소연 27세은
표정을 숨겼다. 그녀는 이 호텔에서 3년째 일하며 부유한 투숙객들의 오만함과 직원들에 대한 무례함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녀 자신도 종종 투숙객들에게 무시당하며 그저 하급 직원으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김민수의 모습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본 어떤 투숙객의 그것도모 달랐다. 최지은이 사건을 신나게 떠들며 말했다. 건물 주인이라니 그 꼬락서니로 완전 망상 수준이야. 아마 정신병원에서 나온 거겠지. 그녀는 동료들에게 김민수의 초라한 외투와 낡은 자루를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소연은 웃지 않았다. 김민수의 눈빛, 로비를 바라보던 그 확신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로비가 조용해진 후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웠다. 젖어서 얼룩진 종이에는 1978년 토지 소유권 이전 계약서, 김민수 및 강씨 홀딩스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소연의 위장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이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근은 항상 이상하지? 야간 청소부 이태우 30세였다. 그는 소연과 오랜 친구로 호텔의 비공식적인 정보통이었다. 소연은 종이를 보여주며 물었다. 오늘 그 사람 기억나?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건물 주인처럼 걷던 그 사람. 눈빛이 잊히질 않네. 마치 이곳을 정말 자기 집처럼 아는 것 같았어. 소연은 말했다. 이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서류, 뭔가 이상해. 진실을 향한 첫걸음 태호는 종이를 보며 말했다. 강씨 홀딩스. 이 호텔 모든 것에 그 이름이 붙어 있잖아. 메뉴, 수건,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이 호텔은 강씨 가문의 제국이야.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조심해. 부자들 과거를 파헤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강씨 가문은 서울에서 손대지 못할 존재야.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도 그의 말이 미친 소리 같지 않았어. 도둑 맞은 것 같았어.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소연은 서울시청기록보관소로 향했다. 오래된 건물 안은 세월의 먼지로 가득했다. 그녀는 카운터에 서서 말했다. 김민수와 강씨 홀딩스 관련 기록,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동산 계약, 파트너십 자료, 기업 이전 서류 부탁드립니다. 점원 윤석철 60세은 종이를 보고 눈썹을 치켰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이런 서류는 보통 공개되지 않는데. 소연은 망설이며 말했다. 제게 왔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윤석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 두꺼운 파일 더미를 가져왔다. 먼지 쌓인 서류들은 수십 년간 손대지 않은 듯했다. 소연은 몇 시간 동안 회계장부, 토지 매입 계약서, 서명된 문서를 훑었다. 김민수의 이름이 반복 등장했다. 그는 강씨 홀딩스의 공동 창립자였다. 그의 서명은 강혁준의 서명 옆에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1989년 이후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사임, 매각, 소송의 흔적 없이 그냥 지워졌다. 소연은 오래된 서울 비즈니스 저널에서 헤드라인을 찾았다. 강남 임페리얼 오픈 번영의 상징. 사진 속 강혁준이 입구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없었다. 소연은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1978년 작성된 설계도였다. 공동 소유자 김민수, 강혁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위험의 그림자 소연은 기록을 복사해 가방에 넣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태호였다. 오늘 근무해? 아니 왜?
누가 네 사물함 뒤지고 있었어. 검은 옷 입은 남자였어. 직원이 아닌 것 같았어.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저녁 태호와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태호는 흔들린 표정이었다. 분명 직원이 아니었어. 검은 SUV, 틴트 창문, 강 회장님이 타는 차 같은 거야. 소연은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지워졌어, 태호.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절도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숨기려고 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등 조심해. 이런 일에 엮이면 위험해. 강씨 가문은 그냥 기업이 아니야. 그들은 서울의 권력이야. 소연은 단호히 말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그게 나일 거야. 그녀는 태호에게 물었다. 혹시 호텔 내부 기록에 접근할 방법 있어? 예전 재무 기록이나 계약서 같은 거.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친구가 IT 부서에 있어. 물어볼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가 널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1980년대 강남 개발 과정에서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된 사례, 그리고 한국에서 소규모 사업가들이 대기업에 의해 밀려난 사례. 소연은 김민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호텔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노인 최영식 70세를 만났다. 그는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자신의 작은 땅을 강씨 가문에게 빼앗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지, 최영식은 말했다. 법은 돈 있는 자들 편이었어. 우리 동네에서 수십 가구가 쫓겨났고 보상은 터무니없었어. 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은 그 땅에서 평생을 일궈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최영식은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강씨 가문은 우리만 노린 게 아니야. 그들은 강남 전역에서 비슷한 짓을 했어.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협박했지. 소연은 이 이야기를 김민수의 사례와 연결했다. 강씨 가문은 단지 한 사람의 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용해 수많은 이들의 미래를 짓밟았다. 또 다른 실화를 떠올렸다. 1990년대 서울의 한 소규모 식당 주인 박진호가 대기업의 압박으로 가게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연이었다. 그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가게를 잃고 우울증에 걸리셨어. 대기업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약자로 보고 우리의 꿈을 짓밟았어. 그들은 우리 가게를 헐값에 사들여 쇼핑몰을 세웠고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소연은 이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적인 불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최영식에게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요. 김민수와의 재회 소연은 김민수를 다시 찾았다. 강남 뒷골목 낡은 천막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그 자루를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깊이 파인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박소연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은 웃지 않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공동 창립자였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죠. 강씨 가문이 당신을 지웠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주는 돈이 있었고 나는 꿈이 있었지. 그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약속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나는 이 호텔의 설계를 손수했어. 기초석을 놓을 때 내 손으로 벽돌을 쌓았지. 하지만 그는 날 배신했어. 그는 자루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냈다. 호텔 기초석을 놓는 모습,
김민수와 강혁준이 나란히 서 있었다. 1989년 갑작스런 세무조사, 횡령 혐의로 날 몰아넣었어. 모두 거짓이었지. 경찰이 새벽에 들이닥쳤고 다음 날 신 PDI는 내 이름을 더럽혔어. 내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지. 소연의 목이 메었다. 가족은요? 김민수의 눈이 어두워졌다. 내 아내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심장마비로 죽었어. 딸은 이름을 바꾸고 날 떠났지.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가진 건 이 서류들 뿐이었어. 이 호텔을 멀리서 지켜보며 내가 잃은 모든 걸 떠올렸지. 소연은 물었다. 왜 싸우지 않으셨어요? 싸웠지. 김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들 편이었어. 변호사는 매수당했고 재판은 이미 결정된 거였어. 나는 거리로 내몰렸고 이 호텔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 서류들을 지켰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 믿었어.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방역의 준비 소연은 김민수의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태호의 도움으로 호텔 아카이브에서 다운받은 기록과 대조하며 위조된 계약서를 발견했다. 강씨 가문은 가짜 LLC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그녀는 특히 한 문서를 발견했다. 1978년 김민수와 강혁준이 서명한 설계도였다. 공동 소유자 김민수, 강혁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지역 언론인 한지민 35세를 만났다. 한지민은 시스템을 파헤치는데 능숙한 기자로 부패와 불의를 폭로하는 기사로 유명했다. 소연이 서류를 보여주자 한지민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정의의 싸움이야. 하지만 조심해. 강씨 가문은 서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언론도 경찰도 심지어 법원도 움직일 수 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지민은 미소 지었다. 좋아. 이건 내가 지금껏 다룬 어떤 이야기보다 강렬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법적 문서, 증인, 그리고 이걸 공개할 완벽한 타이밍. 그 순간 소연의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무덤을 파헤치지 마, 박소연. 너와 내 가족이 후회할 거야. 전화는 끊겼다. 소연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파헤쳐야 해. 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소연, 이건 너무 위험해. 강씨 가문이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소연은 단호히 말했다. 김민수 씨는 50년을 기다렸어. 그의 꿈을 되찾을 기회를 내가 놓칠 순 없어. 갈등의 정점 강남 임페리얼의 50주년 갈라가 열렸다. 금빛 장식의 벽, 크리스털 샹들리에, 재즈 음악이 흐르는 볼룸은 서울의 엘리트를 위한 무대였다. 변호사, 정치인, 재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다. 강혁준 60세은 무대에 올라 유산과 혁신을 찬양했다. 그의 흰 머리와 날카로운 미소는 그가 이 도시의 왕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말했다. 강남 임페리얼은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이는 서울의 꿈,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연은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김민수의 서류가 든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다. 한지민은 측면 무대에서 신호를 보냈다. 태호는 군중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소연은 이벤트 코디네이터를 지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산을 축하하기 전에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군중이 술렁였다. 강혁준의 미소가 굳었다. 소연은 계속했다. 김민수, 이 호텔을 설계하고 기초를 세운 사람. 그는 강씨홀딩스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하지만 강혁준 회장님은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의 꿈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한지민의 신호로 화면에 증거를 띄웠다. 소유권 서류, 위조된 법원 문서, 금융기록, 그리고 김민수와 강혁준이 함께 찍힌 사진. 군중은 침묵했다. 소연은 말했다. 이 호텔은 그의 땀과 꿈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적인 불의입니다. 강혁준이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그의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의 아내는 스트레스로 죽었고 딸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을 되찾을 겁니다. 한지민이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박수를 쳤다.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동조했다. 강혁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소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아니요. 소연은 단호히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절한 때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경비원이 다가왔지만 한지민이 언론 배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입니다. 누구든 그녀를 막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결말과 유산 2달 후 강남 임페리얼의 입구에는 새로운 명패가 붙었다. 김민수 강씨 재단. 강혁준은 사임했고 윤리조사가 시작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새로운 이사회는 투명성과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다. 소연은 재단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재단은 흑인 및 소수민족 건축가를 위한 장학금을 설립하고 김민수가 꿈꿨던 부동산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매년 재단은 회복된 유산에 관한 강연을 열었다. 소연은 아침 햇살 아래 명패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청록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김민수 씨는 포기했나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호텔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곳은 당신 이름이 새겨진 집이에요. 김민수는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 초청되었다. 그는 소연과 함께 강연에 참석하며 말했다. 내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 너 같은 사람들이 그걸 되찾아줬지. 마무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의와 유산, 그리고 도둑맞은 꿈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알림벨을 켜고 매일 새로운 교훈과 공감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